네, 안녕하십니까. 학개론을 담당하는 이영철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사 공부 처음 하시죠? 지금 11월, 12월 입문과정은요. 초심자, 처음 하신 분은 꼭 들어야 될 과정입니다. 별도로 나는 1년 동안 준비를 계속 해왔다. 이런 분들은 입문과정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처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30대 시험이죠. 이 시험을 도전하면 내년 시험은 1차, 2차 반드시 동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문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입문서 다 받으셨겠지만은요, 무엇보다 정규 진도를 빡빡하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기초 용어 중심이니까요.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붙이고요. 또 공부 방법,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요, 진도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정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요, 부동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법률 마인드, 리갈 마인드죠. 법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철학을 하겠다, 철학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는요, 부동산 전문 자격증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학개론 출제 역량입니다. 오늘 프린트 안 나갔습니까? 프린트 없어요. 큰일 났네. 프린트 있어야 되는데. 우리 PD님. 오늘 제가 프린터 메일 보내줬거든요. 프린터, 예,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예. 그래서 요 프린터가 나갑니다. 한 장요. 여기에 이제 올해 29회 시험입니다. 학개론 출제 역량, 목차별로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요거 분석하게 되면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감히 여러분이나 저나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나 그 빌 게이츠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하루 86,400초예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최고의 부자가 되고요. 누구는 평범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바로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면 자,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6개월 만에 합격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요. 그러면 결국 자, 이 강의실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똑같은 시간인데 6개월 지나면요 모의고사 치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1등을 해요. 누구는 꼴찌를 해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무슨 차이죠? 하루 주어진 시간 어떻게 공부하느냐. 바로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시험은요 제대로 된 방법 갖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동착형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시간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마인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출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첫 시간부터 이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게 되면요 공부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공부가 수월합니다.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공부하게 되면요 공부가 길어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이 마인드가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 부동산 마인드를 가진 게 언젠가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23살 때, 이 중에 23살 안 계시죠? 예. 23살이면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23살 때 공인중개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면서는 막연히 공부만 했어요. 학원 수업만 듣고. 그러다가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로 올라가면서 딱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더니 그제서야 이 마인드를 갖게 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만에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게 바로 부동산이구나. 예.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5년 만에 느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마인드를 가지면서 출발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마인드를 가지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얘만 잘 이해하시면요. 첫날부터 바로 부동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짧은 옛날 얘기를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자기는 유명한 철학가가 되고 싶어요. 철학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철학을 배우는데요. 처음에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바로 두 발이 달린 동물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요, 이 닭을 한 마리 들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스승님, 이 닭은 두 발이 있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두 발은 있으면서 날개가 없는 것이 사람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이 친구는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는 고릴라를 한 마리 들어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이 고릴라는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가 없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는 없으면서 온몸에 털도 없는 것이 사람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요, 이 고릴라의 온몸에 털을 면도기 갖고 빡빡 깎아서 다시 데려갑니다. 스승님, 이 고릴라는 두 발이 있으면서 날개도 없으면서 온몸에 털도 없는데 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렇네. 바로 사람이란 자네처럼 생각하는 동물이 사람일세. 결론 나왔습니다. 자, 방금 예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바로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철학 마인드예요. 항상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학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면요, 저는 이런 대답을 절대 안 할 거예요. 만약 저에게 묻게 되면 삶이란 곧 부동산이다. 인간은 곧 부동산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마인드입니다. 예를 들면, 자,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 주어진 시간, 요즘 100세 시대죠. 100세.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자, 100세입니다. 이거 아주 긴 세월 거쳐. 부질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구입니다. 아마 지구의 수명이 수천만 년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수명과 인간의 수명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수명을 하루 24시간 잡을게요. 자, 여지껏 지구 수명이 24시간이었다면 이렇게 비교해서 하루를 비교하면 인간의 100세 수명은 얼마쯤 될까? (0.5초밖에) 안 돼요.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삶은 별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고 금방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납니다. 한평생 금방 지나갑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어지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고 세월이 흘러가면요, 결국은 헐거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면 헐거로 돌아갑니다. 즉 부동산으로 헐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곧 부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마인드입니다. 자, 똑같은 시간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잘 때까지요. 뭘 봅니까? 아침부터 잘 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모두가 부동산입니다. 당장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앞에 놀이터가 보여요. 학교가 보여요. 도로가 보여요. 상가가 보여요. 공장이 보여요. 과수원이 보여요. 이 많은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막연하게 상가다, 공장이다, 아파트다 그렇게만 보지 말자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1차 과목 민법개론, 2차 과목 공법, 중개, 세법, 공시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보게 되면, 상가를 보게 되면, 공장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6과목 전부 연결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호기심을 가지세요. 생각하세요. 아파트 민법에서 여러 가지 구분소유권에 대한 권리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라면요, 이 아파트 가격 얼마 될까? 아파트 가격. 학교론이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 얼마 될까? 이것을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또는 공법이면요, 여러 가지 용도지역 제한이 있잖아요. 또는 사고 발생, 세금 어떻게 매길까? 자꾸 생각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공부가 돼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호기심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거 모두 시험 과목과 연결하자. 이게 진짜 공부예요. 다만 오늘 수업만 듣고 단순히 도서관에서 집에서 2시간, 3시간 복습했다. 이거 공부 아니거든요. 마인드가 없는 공부예요. 항상 하루 종일 부동산과 부딪히면서 이것을 항상 민법과 연결하고 학개론과 연결하고 중개법과 연결하고 세법, 공법 모두 연결하는 호기심이 있죠. 살아있는 공부가 돼요. 진짜 공부가 돼요. 요 마인드만 가졌다면 여러분 1년 안에 거의 시험 합격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 시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부동산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절대 강의만 듣고 또는 내가 하는 도산 공부가 모든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자.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공부와 시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부동산 마인드입니다. 공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출제 경량인데요. 출제 경량. 지금 프린트 안 받으셨죠? 그러면 따로 잠시
순서 바꾸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초심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완전 초짜. 무에서 열을 창조해야 됩니다. 얘가 뭐죠? 합격입니다. 얼마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 방법입니다. 방법만 뛰어나면요, 1년 만에 합격은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안 모자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특별히 연구를 하세요. 내가 만약 모의고사를 보니까 또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나빴다. 나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바로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만 오라면요, 여러분들 1년에 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남습니다. 자, 마침 프린터가 나오니까요, 바로 이제 출제 경량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프린터 다 받고 계시죠? 이 프린터 보시면서 도대체 학교라는 전체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떠나서 학교라는 전체 목차를 보시면서요,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얼마만큼 많은 문제가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올해 시험이죠. 29회 학교론 기출문제 경향 분석인데요. 먼저 학교론은 크게 3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편 총론이죠. 제2편 강론 되겠고요. 그러면 뒷페이지 보시면요, 3편 감정평가론, 크게 3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편입니다. 자, 총론 파트인데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총론 1편에다가 괄호 3에서 4 적어주고요. 총론 부분에서는 주로 3문제, 4문제가 나와요. 근데 3문제가 잘 나와요. 최근 시험은 서너 문제인데 그 3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목차가 2개 보이죠.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다음에 2장 부동산 특성과 속성입니다. 합해서 올해 시험 3문제 나왔죠. 그러면 맨 오른쪽 출제 형태를 보시면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각각 부동산 개념 1문제, 토지 용어 1문제, 2문제 나왔고요. 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서 1문제에서 합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편 강론 볼게요. 강론. 강론 파트는요, 크게 6개 장입니다. 6개. 그러면 먼저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론, 3장 부동산 정책, 4장 부동산 투자, 5장 부동산 금융, 6장이 개발 관리론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장 보시면요,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목차가 2개 있죠.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면 1번 수요 공급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하세요. 크게 이렇게. 지금부터 별표 단어는 핵심 단어이고요. 기본 5문제 안팎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은요, 주로 문항수는 4에서 5 적어주고요. 주로 너댓 문제가 나와요. 너댓 문제. 그래서 올해 시험은 4문제가 나왔죠. 자, 그 4문제가요.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부동산 수요 공급. 세 번째, 가격 탄력성. 그리고 네 번째, 탄력성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탄력성은 글씨가 굵게 돼 있고 또 괄호 전화기가 있죠. 자, 전화기 있는 게 뭘 말하느냐? 전화기니까 뭐가 떠올라요?
숫자가 떠오르죠. 계산 문제요. 자, 따라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항상 학교는요, 계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는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꼭 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목차 2번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두 문제가 나왔죠.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죠. 부동산 경기 종합 문제가 한 문제,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조금 많이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장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시장은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런데 원래도 많이 나왔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죠. 부동산 시장 종합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는요, 정보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야 됩니다. 수요 공급 계산 문제 꼭 나오는구나. 경기 변동 계산 문제 가능해요. 시장도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2번요. 입지 및 공간 구조입니다. 문항수 적어줄래요?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요. 두세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요, 세 문제가 나왔죠. 자, 이론 문제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권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지대론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3장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큰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원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4에서 5 적어주고 주로 5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원래 문제도 5문제가 나왔죠. 참고로 전화기가 없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 5문제가 첫 번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다음에 시장 실패, 토지 정책, 임대주택 정책, 부동산 조세를 묻는 문제까지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4장 내려가죠. 부동산 투자는요, 워낙 중요합니다. 큰 별표 하시고요. 문항수는요, 괄호 5에서 7 적어주고 5문제에서 7문제까지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많이 나왔죠? 7문제요. 7문제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가 5문제, 계산 문제가 2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론 문제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 화폐의 시간 가치, 현금 수지 분석, 투자 분석 기법까지 5문제가 나왔고요. 계산 문제가 2문제인데요. 지분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을 묻는 계산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투자는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문제는요, 원래 적게 나온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두세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필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5장 내려가죠. 부동산 금융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5에서 6 적어주고 5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요, 5문제가 나왔죠. 이론 문제가 4문제, 계산 문제가 1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요, 지분 금융을 묻는 문제, 저당 상환 방법,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가 돼요.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4문제가 나왔고요. 계산 문제는요, 원리금 변동 상환 묻는 계산 문제가 올해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인데요. 여기서는 또 목차가 4가지입니다. 1번 부동산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이용활동은요, 괄호 1을 적어주고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이렇게 보셔야 화살표. 거의 안 나와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요, 계속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아주 빈도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목차 2번은요, 부동산 개발인데요. 괄호 2 적어주고 2문제가 잘 나와요. 올해 시험도 2문제가 나왔죠. 개발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과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두 문제가 나왔고요. 3번 부동산 관리 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다만 올해 나온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가 얘는요. 책에 없는 문제예요. 예.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걸 물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가 모르는 전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학교론 경우에는 이렇게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까다로웠어요. 다음에 4번 부동산 마케팅은요. 괄호 1 적어주고 1 적어주고 마케팅은요. 참고로 과거 15회 때부터요. 작년까지 28회까지 예외 없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올해가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올해 안 나왔으니까 30회 내시면요 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가 늘 나온다고 보세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편 감정평가입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큰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원입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6에서 7 적어줄래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목차가 4가지죠. 1번 감정평가 총론, 2번 3방식, 3장 감정평가 규칙이 있고요. 4장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옵니다. 자 올해 시험은요. 토탈 합쳐서 6문제가 났죠. 뜻밖의 총론 파트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요. 전혀 안 나왔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30회시면 무조건 한두 문제가 꼭 나와야 됩니다. 원래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꼭 나온다고 예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2장 3방식은요. 숫자 그대로 3문제가 잘 나오는데 원래는 한 문제 더 나왔죠.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한 문제, 계산 문제가 3문제입니다. 자, 3방식 원리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죠. 그래서 개빌레인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 정해법 묻는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3방식 파트는요.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3문제, 올해도 3문제. 무슨 말이죠? 최근 시험은 여기서 계산 문제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명심하세요. 학교에서 계산 문제 하게 되면요. 좀 전에 언급했죠. 투자하고요. 3방식입니다. 여기서 합쳐서 거의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3장. 자,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를 묻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가격 공시 제도는 표준지 효력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은요. 가장 출제 역량에 맞춰가지고 가장 바람직하게 표준적으로 출제가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때로는 문제가 어떻게 분포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분석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석하게 되면 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1차 과목이죠. 학개론과 민법입니다. 자, 두 가지. 시험장 하면요. 얘가 문제가 먼저 나와요. 40문제. 그 다음에 민법 40문제입니다. 그러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연하게 우리 시험이야. 60점만 넘어가면 되지. 해서 학개론 60점. 민법 60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엉터리 전략입니다. 예.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차 시험은요. 무조건 둘 중에 한 과목은 어렵게 나와요. 틀림없습니다. 한 과목은 쉽게 나와요. 2차 과목이 있죠. 공법, 중개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난이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4과목이죠. 4과목. 이 중에서 1.5과목. 1.5과목이 어렵게 나와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 공법 엄청 어려웠잖아요. 게다가 세법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1.5 정도가 어렵게 나오고 1차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과목 어렵게 나옵니다.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시험은요. 과거 시험은 전반적으로 민법이 어렵게 나왔고요. 학교론이 쉽게 나왔거든요. 지금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이제는 거꾸로 학교론이 어렵게 나오고 민법이 쉽게 나와요. 최근 시험 보게 되면요. 자, 27회. 2년 전이죠. 28회. 그리고 올해 시험 29회입니다. 최근 3년 흐름이 계속 학교론 어렵다. 민법 쉽다. 상대적입니다. 얘가 어려웠고요. 얘가 쉽게 나왔고 얘가 어려웠고 얘가 쉽게 나왔습니다. 3년 연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합니다. 민법 공부를 더 많이 하러 갑니다. 그래서 최근 패턴은요. 전반적으로 학교론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얘가 쉽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학교론이 계산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받은 프린트 있죠. 프린트 보시면서 전화기 개수를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몇 개예요? 9개죠. 계산 문제가 9문제입니다. 이거 막상 시험장 가서요. 딱 받으면서 계산 문제가 9개 되면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절대 시험 못 잘합니다. 그걸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요. 27회 때 8문제 나왔고 작년 시험 계산 문제 10문제 나왔고 올해 시험 계산 문제 9문제 나왔잖아요. 절대 시험 못 잘합니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면요. 시간 내에 절대 다 못 풀어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적으면 8문제, 많으면 10문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면 옛날처럼 쉬웠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이만큼만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에 부담이 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합니다. 학교는 계산 문제 부담 때문에 시간도 모자라고 그것만큼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점을 먼저 아시고요. 다시 방금 출제 경향을 한 번 더 분석했는데요. 이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다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별표예요. 별표가 뭐라고 했죠? 핵심 단원. 주로 5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또 프린터 보시면서요. 별표가 몇 건지 세어보실래요? 5개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요거 잘하면요. 학교는 고득점입니다. 5개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별표가 제목이 뭐죠? 부동산 수요 공급이죠. 두 번째는요. 정책. 세 번째 투자. 네 번째는요. 금융. 다섯 번째 감정 평가입니다. 그럼 확인해 봐요. 수요 공급 올해 시험 4문제 나왔죠? 맞죠? 정책 5문제, 투자 7문제, 금융 5문제, 간평 6문제. 요거 다 합쳐봅니다. 9, 16, 21, 27이잖아요. 학교는 총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27문제가 출제다. 약 3분의 2. 그래서 학교로는요, 이 5개 파트에서 언제나 3분의 2 정도는 나온단 말입니다. 약 70%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하면요, 학교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책을 똑같이 볼 게 아니라
특히 이 파트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응용하세요. 학교는 뿐만 아니고 민법도 이런 식으로 핵심 단원이 있어요. 문제가 집중 추지는 파트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를 계속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핵심 단원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요. 샵 표시. 샵 표시가 뭘까요? 힌트. 전학입니다. 계산 문제. 일일이 전학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필기할 적에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샵 표시로. 자, 이 계산 문제의 비중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이 계산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꼭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가 앞에서 분석했습니다. 8문제, 10문제, 9문제.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적으면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났던 해가 11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11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도요. 계산 문제는 9개, 10문제 나온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혀 준비 안 하면요. 무조건 1년 공부하고도 시험 망치는 겁니다. 제가 첫 시험부터 강조합니다. 계산 문제를 꼭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학교론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파트가 바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또 감정평가 있죠. 이 파트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왜 어려워하느냐? 제가 가만히 분석하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두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를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계산 문제 힘든데요. 정사가 되게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으니까 공부를 그만한 지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창시절 때 수학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이제 수학도 못했는데 다 까먹어버려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부터 의식을 바꾸세요. 절대 계산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계산 문제는요, 이꼴 수학이다. 내가 옛날에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계산은 어려워.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계산 문제는요, 수학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여지껏 수많은 계산 문제, 로그, 루트 또는 미분이다, 적분이다. 다 수학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수학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요. 수학이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죠? 예, 산수. 산수하면요 뭐죠? 거의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생각 바꾸세요. 오늘 첫 시간부터요. 학개론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그럼 산수가 뭡니까? 가감성제 아시죠? 곱하고. 자, 가감성제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입니다. 가감성제. 학개론 계산 문제는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한 개만 더 추가.
분수식 알죠? 분자 분모. 예, 그거 아시겠죠? 자, 아는지 확인해 봅니다. 2분의 1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2분의 1은 소수 얼마가 되죠? 0.5잖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가감성계에다가 분자 분모 이것만 나와요. 계산 문제가. 무슨 말이죠? 공식만 암기하면요. 여기서 다 끝이 난다 말입니다. 문제 되게 어렵게 내볼게요. 예. 지금 어려우세요?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는요. 숫자 마구 집어넣을게요. 야,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계산됩니까? 얼마 나와요? 잘 보시네요. 다들 아시네. 예. 3.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학교는 계산 문제가 이게 진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주면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계산 문제는 뭐지? 산수밖에 안 돼, 산수. 예. 예. 그래서 절대 계산 문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예.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예. 확인합니다. 계산 문제는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산수. 쉬워요. 공식만 암기해버리면 계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틈틈이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면 계산 문제보다 문제가 잘 풀린 게 없습니다. 계산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출제기간 파트를 보시면서 자 어느 파트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문항별로 출제 형태를 보았고요. 특히 두 가지 파트는 핵심 단원 5개 수익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 다음에 계산 문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첫 시간은 출제량 프린터까지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했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공부 방법 요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